야담 누룽지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오늘도 재미있는 야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가뭄이 3년째 이어져 백성의 등골이 마르고 민심이 흉흉하던 폭군 이환의 시대였습니다. 왕은 제 배를 채우기 위한 화려한 궁궐 증축에만 몰두했고 이를 비판하는 충신들의 목을 베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불길한 점괘를 고하는 관상가나 점쟁이들을 잡아다 혀를 자르는 기행까지 서슴지 않았으니 도성 안에서는 그 누구도 감히 왕의 심기를 거스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몰락한 사대부가의 규수 해인은 바로 그 폭정의 희생자였습니다. 이름난 관상가였던 그녀의 아버지는 용의 얼굴에 뱀의 탐욕이 서려 있으니 하늘의 뜻을 거스르면 사직이 위태로울 것이라는 직언을 올렸다가 영모죄로 몰려 참수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역적의 딸이 된 해인을 거두어 준 것은 아버지의 오랜 벗인 최판서뿐이었습니다. 최판서 댁의 후미진 별채에 숨어 지내던 어느 날 궐에서 도성 안의 모든 관상가를 소집한다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해인은 죽은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 일부러 제 얼굴에 작은 흠집을 내고 병색이 완연한 기운을 꾸며내어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터였습니다. 그렇게 숨죽여 지내던 어느 가을날 해인은 볕 좋은 툇마루에 앉아 책장을 넘기다가 나른한 정적을 깨는 도끼질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땔감을 패던 사내, 거친 무명옷 차림의 노비무결,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본 순간 해인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습니다.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 얼굴은 천하를 호령할 제왕의 상 감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용안이었습니다. 하늘 아래 태양은 하나요. 이 나라의 임금 또한 한 분일진데 어찌하여 천하디 천한 노비의 얼굴에서 감히 용의 상을 본단 말인가. 지금 이 시각 용상에는 분명 폭군 이환이 앉아있을 터. 그렇다면 이자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아니, 단순한 영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인의 눈에는 더욱 기이하고 놀라운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제왕의 골격 안에 전혀 다른 두 개의 운명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용안을 가진 자는 하늘의 기운을 받아 제왕의 길을 걷는 법. 허나 그의 얼굴에 서린 기운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만백성을 품을 성군의 자질을 보여주는 맑고 강건한 기운이었으나 다른 하나는 제왕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채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 하는 충신의 비극적인 그림자였습니다. 해인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무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그는 그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기 아가씨, 혹 불편하신 것이라도 있으시면.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잠시 넋을 놓았나 봅니다. 해인은 황급히 자리를 피하며 서둘러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기대서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저 사내는 대체 누구일까요? 왜 노비의 몸으로 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의 눈에만 그의 얼굴에 숨겨진 또 다른 운명이 보이는 것일까요? 평생을 피해왔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가 피할 수 없는 질문들과 함께 그녀의 삶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던 해인은 날이 밝자마자 최판서의 서재를 찾았습니다. 지난밤의 충격으로 헬쑥해진 그녀의 얼굴을 본 최판서는 말없이 차를 권할 뿐이었습니다. 해인은 찻잔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어제 댁에 노비 한 명을 보았습니다. 헌데 그 얼굴이 너무도 기이하여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부디 저의 무례를 용서하시고 그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판서의 눈빛이 순간 미세하게 흔들렸지만 그는 이내 평정을 되찾고 되물었습니다. 어떤 점이 그리 기이하게 보였더냐? 같은 얼굴에 전혀 다른 운명이 보였습니다. 하나는 만백성을 품을 성군의 상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주인을 위해 목숨을 바칠 충신의 상이었습니다. 허나 어찌 된 일인지
그 두 개의 운명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위태롭게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주인을 찾지 못해 헤매는 그림자처럼 말입니다. 혜인의 말에 최 판서는 들고 있던 찻잔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참이나 침묵이 흐른 뒤 그는 마치 오래된 비밀을 꺼내놓듯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본 것이 맞다. 무결이는 평범한 노비가 아니다. 최 판서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왕후가 쌍둥이 왕자를 낳았으나 한 태에서 2마리의 용이 나면 나라에 피바람이 불고 왕실이 절멸할 것이라는 흉흉한 예언 때문에 둘째 왕자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으로 처리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허나 차마 제 자식을 죽일 수 없었던 선왕은 가장 믿던 신하였던 최 판서에게 아이를 맡겼고 그가 바로 무결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나서는 안 될 왕의 동생이자 언젠가 이 난세를 끝내야 할 진짜 왕이다. 나는 20해 동안 그 아이를 노비로 위장시켜 내 곁에 두고 때를 기다려왔다. 이제 폭군의 광기가 극에 달했으니 더는 미룰 수가 없구나. 혜인은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노비의 얼굴에서 보았던 기묘한 운명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내린 제왕의 골격을 가졌으나 폭군인 형의 그림자에 가려 결국 그를 위해 희생될 충신의 운명과 모든 것을 바로잡고 나라를 구할 성군의 운명이 위태롭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인은 어지러운 머리를 애써 가다듬고 물었습니다. 하오나 어르신, 어찌하여 이 엄청난 비밀을 저에게 이리 쉽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최 판서는 혜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순한 연민이 아닌 날카로운 시험관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너의 아비가 죽기 전 내게 남긴 말이 있다. 내 딸 혜인은 나를 뛰어넘는 눈을 가졌으니 훗날 반드시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의 곁에서 그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허나 오늘 너의 눈빛을 보고 내가 무결이의 얼굴에서 운명의 갈림길을 읽어내는 것을 보고서야 깨달았다. 내 아비의 말이 옳았다는 것을. 혜인아, 이것은 내가 너에게 내리는 부탁이자 내 아비가 남긴 유언과도 같은 것이다. 너는 무결이를 왕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 아이의 얼굴에 숨겨진 성군의 운명을 일깨우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으로 만들어야 해. 폭군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내 아비의 한을 바로 내 손으로 풀어야 한단 말이다. 최 판서의 단호한 목소리가 혜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운명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밤 무결의 얼굴에서 보았던 깊고 서글픈 눈빛과 피를 토하며 쓰러져 가던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부조리한 세상에 맞서 싸우는 피할 수 없는 그녀 자신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혜인은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내려놓고 마침내 굳은 결심을 담아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에 두 사람의 운명뿐 아니라 이 나라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비로소 그 첫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최 판서 댁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서재는 세상에 없는 두 사람만의 비밀 공간이 되었습니다. 혜인은 낮에는 병약한 규수 행세를 하였고 밤이 되면 등불 하나에 의지한 채 무결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간 무결은 붓을 쥐는 것조차 서툴렀고 혜인의 앞에서 고개조차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20년간 노비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몸에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못할 것입니다. 제 얼굴이 어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저 천한 노비일 뿐입니다. 어느 날 어려운 글귀 앞에서 좌절한 무결이 끝내 붓을 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인은 책을 덮고 그의 앞에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보십시오, 무결님. 혜인은 자신의 손가락으로 무결의 미간을 가리켰습니다. 이곳을 인당이라 합니다. 사람의 기계와 포부가 모이는 곳이지요. 지금은 주눅이 들어 흐려져 있지만 본래는 넓고 맑아 천하를 담고도 남을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기 턱선을 보십시오.
굳건하고 풍성하여 능히 백성의 신망을 얻을 상입니다. 제가 보는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진짜 주인의 얼굴입니다. 헤인은 단순한 글과 역사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상을 통해 무결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했습니다. 논어의 한 구절을 가르칠 때도 책의 뜻과 더불어 그 말을 하는 군주의 표정과 눈빛, 백성의 마음을 얻는 자의 관상에 대해 함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를 아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진정한 군주는 책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을 읽어야 합니다. 기쁨과 슬픔, 원망과 희망이 담긴 그 얼굴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제왕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헤인의 가르침이 계속될수록 무결은 놀랍게 변해갔습니다. 어눌했던 말투는 점차 논리 정연해졌고 구부정했던 어깨는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무엇보다 늘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 보였던 그의 눈빛에 깊고 고요한 총기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더는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지만은 않았습니다. 스승님, 허나 민심을 얻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게 될까,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야말로 성군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교만한 자는 두려움을 모르지만 어진 자는 그 무게를 알기에 두려워하는 법이지요. 함께하는 밤이 깊어질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넘어선 묘한 기류가 흘렀습니다. 서체계 같은 곳을 짚다가 손끝이 스쳤을 때, 등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들려올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박한 존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무결에게 헤인은 자신을 세상으로 이끌어줄 유일한 빛이었고 헤인에게 무결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창밖으로 귀뚜라미 소리가 처연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지쳐 보이는 헤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보던 무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아니 헤인아.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에 헤인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언젠가 내가 진짜 왕이 되면 그때 너는 내 곁에 있어 주겠느냐. 스승도 신하도 아닌 오직 한 사람으로. 그것은 고백도 약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알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폭풍 속에서 서로를 지탱해 줄 단 하나의 연심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자라나고 있음을 말입니다. 섣달 금음 온 세상이 흰눈에 덮여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거사일이었습니다. 왕 이환이 새해를 앞두고 교회의 사냥터에서 밤샘 연회를 벌이는 날. 화려한 연회장 안에서는 기름진 음식 냄새와 비단오 스치는 소리, 아첨하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왕은 미녀들을 끼고 앉아 정신없이 술을 퍼마시고 있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최판서에게 매수된 한 상궁이 조용히 왕의 술잔에 무색무취의 약을 탔습니다. 두려우냐? 출정을 앞둔 장수처럼 비장한 표정으로 옥대를 매는 무결에게 최판서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무결은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문 밖에서 초조하게 손을 모으고 서 있는 헤인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헤인은 차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무결은 그런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다는 무언의 약조였습니다. 모든 계획의 성패는 단 한 사람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왕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호위청의 수장, 내금위장 박서진. 그는 조선 최고의 검객이자 왕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를 뚫지 못하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거사 전날 밤 최판서는 박서진을 비밀리에 만났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셈인가? 자네의 칼은 백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폭군 한 사람을 위한 것인가? 박서진은 칼을 빼들며 차갑게 답했습니다. 내금위장의 칼은 오직 주상 전하 한 분만을 향합니다. 최판서는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 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네의 누이가 지난달 옥중에서 의문사를 당했지. 왕의 승은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자네는 폭군에게 가족을 잃고도 충성을 바칠 수 있는가? 박서진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판서는 그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박 장군,
내가 하려는 것은 영모가 아닐세. 피를 흘리지 않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려는 마지막 충정일세. 잠시만 왕께서 옥좌를 비우시는 그 잠시만 눈을 감아주게. 자네의 침묵이 수많은 백성의 목숨을 살릴 것이야. 마침내 왕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박서진은 약속대로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순간 최판서의 군사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냥터를 장악했습니다. 무결은 떨리는 손으로 왕의 용포를 입었습니다. 차가운 비단이 살에 닿는 감촉, 허리를 짓누르는 옥대의 무게가 그가 짊어져야 할 운명의 무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어둠과 혼란을 틈타 어가에 올랐고 잠시 후 어가는 위험 있는 행렬을 이끌고 도성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작별의 순간 해인은 무결에게 작은 향낭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향은 사람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해줍니다.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 향을 맡으며 제가 곁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무결은 말없이 향낭을 받아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그것이 한동안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무결이 떠난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사실 왕의 외숙부인 영의정은 최판서의 거동이 수상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판서가 왕의 사냥일에 맞추어 무언가 일을 꾸밀 것이라 확신하고 사냥터 주변의 숲 곳곳에 자신의 신복인 김장군과 사병들을 매복시켜 두었습니다. 그들의 원래 목표는 최판서의 계획을 역이용하여 혼란을 틈타 왕을 시해하고 그 죄를 최판서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연회장을 급습한 김장군의 눈에 들어온 것은 텅 빈 용상뿐이었습니다. 이미 왕은 사라진 뒤였습니다. 제기랄, 한 발 늦었군. 놈들이 선수를 쳤다. 김장군은 즉시 흩어져 최판서의 무리를 추격하라 명했습니다. 그들은 핏빛 눈으로 숲을 헤맸고 이내 외딴 별궁으로 향하는 샛길에서 잠든 왕을 들쳐 업고 가는 최판서의 군사들과 마주쳤습니다. 거기 서라 역적놈들. 암흑 속에서 갑작스러운 기습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적으로 우세했던 김장군의 사병들에게 최판서의 군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갔습니다. 치열한 격전 끝에 깊은 잠에 빠진 폭군 이화는 영의정의 소나귀에 고스란히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김장군은 자루에 담긴 왕의 몸뚱이를 보며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초의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패가 손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이화는 차가운 흙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사지가 묶인 채 끌려온 곳은 빛 한 점 들지 않는 축축한 토굴이었습니다. 내 이놈들, 짐이 누군 줄 알고 이따위 무례를 범하는 것이냐. 이환이 포악하게 소리치자 어둠 속에서 차가운 비웃음이 들려왔습니다. 등불을 든 사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왼쪽 눈가에 깊은 칼자국이 있는 사내, 2년 전 이환의 손에 아비와 형제들을 모두 잃고 북방으로 쫓겨났던 김장군이었습니다. 전하, 잠은 좀 편히 주무셨습니까? 김장군은 서늘하게 웃으며 이환의 뺨을 툭툭 쳤습니다. 영의정 대감께서는 전하를 이용해 옥좌를 차지할 생각뿐이시지만 소신은 다릅니다. 소신은 오직 복수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전하께서 제 아비와 형제들을 단칼에 베어 죽이셨지요. 너무 쉬운 죽음이었습니다. 저는 전하를 그리 쉽게 보내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제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 그 수만 배의 고통을 전하의 비명 속에서 천천히 되갚아 줄 것입니다. 김장군은 허리춤에서 녹슨 단도를 천천히 꺼내 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아니라 이환의 손톱 밑을 파고드는 듯한 둔탁한 칼끝이었습니다. 찢어지는 비명과 함께 왕으로서의 존엄도 함께 꺾여나갔습니다. 매일같이 계속되는 고문 속에서 이환은 난생 처음 뼈저린 무력감과 공포를 맛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는 것일까?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철저한 외면 속에서 그의 오만했던 정신은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궐 안의 시간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용상에 앉은 무결은 매 순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진짜 왕이 아니라는 것을 꿈에도 모른 채 사소한 습관과 말투 하나까지 이전의 폭군과 비교하며
그의 진위를 시험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왕의 외숙부이자 조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한 영의정만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김장군으로부터 왕을 닮은 자가 궐로 들어갔다는 보고를 받은 그는 경악했지만 이내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영의정은 모든 내시와 상궁을 물리고 홀로 무결의 침전을 찾았습니다. 그는 무결의 귓가에 뱀처럼 속삭였습니다. 어설픈 연기는 그만두거라. 내 놈이 최판서 댁의 노비놈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무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그를 보며 영의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라. 내 놈의 정체를 밝힐 생각은 없으니. 오히려 나는 내가 아주 마음에 든다. 진짜보다 훨씬 더 다루기 쉬운 왕이 될 것 같아서 말이다. 영의정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진짜 왕 이환을 인질로 잡고 있다는 사실을 밝히며 무결을 협박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다. 내 꼭두각시가 되어 옥좌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저작거리의 노비로 돌아가 진짜 왕과 함께 영모죄로 목이 잘릴 것이냐. 내일 조회에서 최판서를 파직하고 병권을 내게 넘겨라. 그것이 너의 첫 번째 임무다. 차가운 조롱과 협박을 남기고 영의정이 사라진 텅 빈 편전에서 무결은 주체할 수 없는 공포와 절망에 휩싸여 가슴에 품은 향낭을 꺼내 쥐었습니다. 해인의 체온이 남아있는 듯한 작은 향낭. 그것만이 이 차가운 궁궐에서 자신이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완벽하게 고립된 지금 그에게 남은 희망은 오직 궐밖의 해인뿐이었습니다. 한편 궐밖의 해인은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판서 몰래 남장을 하고 그날 밤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저작거리의 왈패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소문을 모았고 그날 밤 현장에 있었던 자들의 얼굴을 수소문했습니다. 그날 밤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대장처럼 보이는 놈이 있었는데 왼쪽 눈가에 칼자국이 깊게 나 있었지요. 한말단 병졸의 증언에 해인의 머릿속이 번쩍 뜨였습니다. 왼쪽 눈가에 칼자국. 영모죄로 몰렸던 김장군의 인상착의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후에는 늘 왕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던 영의정이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왕을 납치한 것은 영의정의 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왕을 인질로 삼고 꼭두각시 왕인 무결을 압박해 옥좌를 통째로 삼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르신, 왕을 납치한 자들의 정체와 그들이 숨어 있을 만한 곳을 알아냈습니다. 최판서에게 달려가 모든 것을 알린 해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규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운명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해인의 마음은 다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해인은 사라진 진짜 왕을 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궐 안에 갇힌 가짜 왕 또한 지켜내야만 했습니다. 정월 초하룻날 새해를 맞이하는 대조회가 열리는 근정전의 공기는 칼날처럼 서늘했습니다. 만조백관이 도열한 가운데 용상에 앉은 무결은 마주 앉은 영의정의 핏발 선 눈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제 영의정은 무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오늘 조회에서 최판서를 파직하고 병권을 자신에게 넘기지 않으면 사라진 왕의 목을 보게 될 것이라고. 주상, 어찌 결정을 아니하십니까? 어서 옥새를 내리시지요. 영의정이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무결을 압박했습니다. 무결이 절망감에 옥새를 쥔 손을 떨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전하, 병조판서 최민준 급히 아뢰 말씀이 있사옵니다. 꽝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혔던 근정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군사들에게 둘러싸인 최판서가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고 그 뒤를 남장을 한 해인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영의정의 얼굴은 순간 흉측하게 일그러졌다가 이내 싸늘한 냉소를 되찾았습니다. 그는 용상의 무결을 향해 말하는 척하며 최판서를 향해 나직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상 전하 보시옵소서. 일개 병조 판서가 감히 허락도 없이 군사를 이끌고 어전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반역의 증좌가 아니옵니까? 어서 저 역도들을 모두 잡아들이라 명하시옵소서. 그의 대사는 분노의 표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할 기회로 삼으려는 노회한 정치인의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최판서를 역적으로 몰아 즉시 제거하고 가짜 왕인 무결에게 자신의 힘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려 한 것입니다. 하지만 영의정의 명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눈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최판서의 군사들이 부축하고 들어온 또 다른 인물 때문이었습니다. 남루한 죄인의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했으며 공포에 질려 초점을 잃은 눈. 그는 분명 폭군 이환, 바로 진짜 왕이었습니다. 적에 어찌 된 만조백관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용상에 앉아있는 왕과 죄인이 되어 끌려온 왕. 똑같이 생긴 두 명의 왕이 나타나자 근정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용상에 앉아있던 무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두를 압도하는 위험 있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라. 지금부터 내가 이 모든 역모의 진실을 밝힐 것이다. 모두의 시선이 용상의 왕에게로 쏠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떠는 허수아비가 아니었습니다. 영의정, 내 놈이 김장군과 결탁하여 선왕의 혈통을 끊고 옥좌를 찬탈하려 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느냐? 무결은 해인이 관상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영의정의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증인들이 속속들이 드러나자 영의정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거짓이다. 저놈은 가짜다. 내가 모시는 진짜 주상은 바로 저기 끌려온 분이다. 영의정의 외침에 모든 이의 시선이 죄인처럼 끌려온 이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바로 이 모든 논란을 끝낼 유일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환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용상의 무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과 똑같이 생겼지만 자신에게는 없는 위엄과 기계로 굳건히 서 있는 사내. 그를 보는 순간 토굴 속에서 겪었던 끔찍한 고문과 공포가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손가락질하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감히 내 얼굴을 하고 내 용포를 입고 내 자리에 앉아있다. 저놈은 가짜다. 내가 진짜 왕이다. 여봐라, 저 역적의 목을 당장 베지 않고 무얼 하느냐. 하지만 그의 광기 어린 외침은 이내 공포에 찬 흐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을 둘러싼 금군들의 칼날을 보며 겁에 질린 아이처럼 몸을 웅크렸습니다. 토굴 속에서 자신을 고문하던 김장군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오지 마라. 제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내가 다 잘못했다. 살려만 다오. 광기 어린 외침과 비굴한 애원이 뒤섞인 채 이환은 끝내 실성한 듯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며 바닥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 끔찍하고 추한 모습에 만조백관은 경악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의 입에서 진위 여부를 들을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설령 저자가 진짜 왕이라 한들 저런 미치광이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순간 용상에 앉아있던 무결이 근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것은 그가 내리는 첫 번째 어명이자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습니다. 금군들은 들으라. 국본을 어지럽히고 옥좌를 찬탈하려 한 대역죄인 영의정과 그 일당을 모조리 포박하라.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금군들은 용상의 왕과 그 앞에 선 최판서를 번갈아 보며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을 지키던 내금의장 박서진이 가장 먼저 칼을 뽑아 무릎을 꿇으며 외쳤습니다. 전하의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를 시작으로 모든 금군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고 영의정과 그의 세력을 둘러쌌습니다. 길고 길었던 암투가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텅 빈 근정전. 무결은 천천히 용상에서 내려와 기둥 옆에 서 있는 해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수많은 눈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오직 서로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녀를 향해 깊은 감사를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해인의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비의 얼굴에서 보았던 성군의 상. 그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녀의 믿음이 마침내 그를 진짜 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도성은 새로운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만조백관 앞에서 광증을 보이며 왕으로서의 모든 권위를 잃어버린 이환은 더 이상 왕의 자리를 지킬 명분을 상실한 채 외딴 섬으로 유배되었고, 모든 역모를 주도했던 영의정과 그의 세력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노비 무결은 이제 선왕의 숨겨진 아들이자 스스로의 힘으로 옥좌를 바로 세운 현명한 군주 이결이 되어 백성들의 추앙을 받았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이결은 아무도 모르게 궐을 빠져나와 해인의 작은 초가를 찾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후에도 해인은 궐로 돌아오라는 왕의 명을 정중히 사양하고 조용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인기척에 해인이 문을 열자 그곳에는 왕의 화려한 용포가 아닌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허름하지만 단정한 무명옷을 입은 이결이 서 있었습니다. 이 밤중에 어인 행차이시옵니까, 전하. 해인이 예를 갖추려 하자 이결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은 임금이 아니라 그저 한 사내로 그대를 찾아왔소. 그러니 나를 전하라 부르지 마시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서늘한 밤 공기와 풀벌레 소리만이 두 사람 사이를 채웠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이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해인아, 나는 그대가 아니었으면 평생 내 얼굴에 숨겨진 운명을 모른 채 노비로 죽었을 것이다. 그대가 나의 눈을 뜨게 하고 나의 길을 열어주었소. 그대가 바로 나의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요.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저는 그저 전하의 얼굴에 쓰여 있는 운명을 읽었을 뿐입니다. 아니, 그대는 운명을 읽은 것이 아니라 나의 운명이 되어 주었소. 이결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해인이 마지막으로 건넸던 이제는 향기가 모두 날아간 낡은 향낭이 들어 있었습니다. 궐에 있는 동안 매일 밤 이 향낭을 쥐고 그대를 생각했소. 이 작은 것이 칠흑 같던 궁궐에서 나를 버티게 한 유일한 희망이었소. 이제 그대에게 돌려주려 하오. 해인이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자 이결은 그녀의 손에 향낭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이 향낭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매일 아침 나의 얼굴을 보며 기흉화복을 점쳐주고 매일 밤 나의 곁에서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나의 유일한 사람이 되어 주시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진심 어린 청혼이었습니다. 해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이결은 조심스럽게 해인을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노비의 얼굴에서 제왕의 상을 읽었던 관상가와 그녀의 믿음으로 진짜 왕이 된 사내. 두 사람의 기나긴 운명은 이제 막 하나가 되어 새로운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비추는 달빛이 유난히 밝고 따스하게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 꼭 보러 오세요.